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경제 등 3국이 공동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북핵과 타이완 등 민감한 안보 문제도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피해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김 사령관을 추가 소환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공석에 누가 앉을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1년 새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부담 때문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50%나 늘었습니다. 잇따르는 전세 사기로 연락이 끊긴 집주인이 생겨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문제에다 주거 환경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걸로 전망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가지의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입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해병대 간부들과 통화하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취지의 대화 녹음을 복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녹음 파일을 토대로 해병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에게서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 부장 검사급 700여 명에 대한 승진 보임 인사를 논의합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사법연수원 32기 검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공백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후속 인사를 서둘러 수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 2명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반부터 김 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 그리고 김 씨 순서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사건에 대해 사법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김호중 씨는 오늘 열릴 슈퍼클래식 콘서트에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전국 온라인 총회를 연 데 이어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자리에는 비대위에는 의대 교수들의 휴직 확대 방안 등 총회에서 이뤄진 논의 결과를 밝힐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 오후 대법원 앞에서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대법원에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모이는 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는 경제 등 3국이 공동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핵과 타이완 등 민감한 안보 문제도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 심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만큼 한일중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적 교류와 경제 통상 협력, 보건 고령화 대응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가 비중 있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최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협력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3국의 공동 관심사인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나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타이완과의 관계 등이 다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북핵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유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예상됩니다. 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에 대한 한일 참여 가능성에 중국이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공동협력이라는 상징성에 방점을 둔 만큼 민감한 현안에 대한 문구가 공동선언에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하며 폼페이오 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을 전담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분노를 언급했다는 주변인 진술에 이어 이를 언급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VIP 경로설이 확인되면 공수처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에서 이른바 VIP 경로설은 윗선의 외압이 실제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바로 다음 날 예정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배경에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발화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사령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아침 회의에서 김 사령관이 VIP가 경로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가 진술한 겁니다. 공수처는 또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사령관이 보아와 통화하며 VIP 경로설을 언급하는 녹취 파일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 사령관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지만 인정하지 않았고 박 전 단장과의 대질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VIP 경로설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잇따라 나오면서 공수처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내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편지를 보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면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특검 재표결 시 반대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지키는 순리에 따른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정치 공세로 악용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국회 제1당이 정치적 이득만 취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권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당원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공석에 누가 앉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인사 대상인 검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새 근무지에서 일하게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던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현직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인사위원회는 보건검사급 7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사는 일주일째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오느냐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사가 진행 중이고 4차장 산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잔여 수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전임 차장들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이번에는 한 기수 아래인 32기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사팀장격인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도 인사 대상입니다. 강백신 반부패 수사부장을 비롯해 2년째 서울중앙지검에 남은 인사들이 이번에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공백이 길어진다는 우려 속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지검의 지휘를 위해서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확한 규모와 시점은 불투명하지만 인사 대상인 검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새 근무지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 결과에 따라 김건희 여사 수사 등 장기간 묵혀져 있던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참모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 전 비서관이 이르면 오늘부터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3비서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박근혜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김호중 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입니다.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개.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혐의 등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혐의 입증이 쉬운 반면 경찰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다툴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가능해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호중 씨 측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 운전이 가능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이란 단서가 달렸는데 결국 만취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사고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술 때문은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 김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걸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 씨가 유흥업소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오르는 모습과 사고 현장이 직선 도로인데도 차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동석자들 조사에서도 김 씨가 실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를 최대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정상운전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인 오늘 열릴 콘서트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공연 주관사 두미르는 24일 진행 예정인 공연에 기존 출연진인 김 씨는 불참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 다른 출연진은 공연을 진행한다며 출연진 변경으로 인한 예매 취소를 원할 경우 저녁 8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전액 환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관사 측은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부디 너른 양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별다른 입장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로 있는 회사는 컴퓨터 등 사무기기까지 모두 처분하면서 폐업 수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반려견들이 뛰어놀 놀이터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고 주차장은 바리게이트로 막혀 있습니다. 직원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개통령 강영욱 훈련사가 운영해온 경기 남양주시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맞은편 강영욱 훈련사가 운영하는 회사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인재이 끊긴 채 한참인 듯 우편함에는 각종 고지서와 우편물이 가득하고 택배 상자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지난달쯤부터 반려견 교육도 진행되지 않았고 강씨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주말 되면 훈련도 하고 있던 것 같은데 꽤 됐어요. 조용한 지는. 강씨 회사 홈페이지에는 다음 달 30일부터 반려견 교육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공지만 올려진 상황. 이를 놓고 강씨가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강씨는 지난 2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회사 PC와 모니터 등 20여 대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사무기기 판매는 직원들이 없는 주말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강씨는 제품을 넘기면서 사업 개편을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직 사이트 등에서는 강씨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다거나 폭력적인 언행으로 모욕한다는 강씨 회사 퇴사자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자 고용노동부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는데 피해 제보자들은 물론 강씨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장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문을 혹시 열고 있는지, 출근한 직원이나 대표는 있는지. 그래서 이제 강영욱 대표나 경영진하고 접촉을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이다. 취재진은 갑질 논란에 대한 강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강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25 전쟁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백린 연막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한 결과 포탄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사용한 155mm 백린 연막탄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불발탄이지만 폭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폭발물 처리반을 통해 포탄을 수거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민 3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성균관 의대, 삼성병원 교수들이 정기적으로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균관 의대 교수 비대위는 지난 21일 총회를 열고 참석자 투표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집단 휴진을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간호계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간호사들의 진료 지원 업무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국회가 간호법안 제정 약속을 무시한 채 간호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중 현재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신속한 학칙 개정을 주문한 가운데 의료계는 심의가 부결된 대학 총장들에게 결과를 뒤집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 정원이 증가한 32개 대학은 증원에 앞서 학칙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대 증원 대상 32개 대학 가운데 19개 대학만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대학은 교수 평의회 등 심의 절차 중에 부결돼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칙 개정이 법적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둘러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한 상황.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된 대학 총장들에게 재심의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장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며 정치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대교협 발표 전까지 학칙 개정을 못하더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대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칙 개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향후 모집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일정입니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 나옵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인데 안 전 지사는 추행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고 재작년 출소했습니다.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항소심 결과는 오늘 오후 2시 나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LCT 시행사의 실소유주 청한건설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1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첫 재판에서 이 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전망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법원에 출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살던 곳에 계속 머무르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집주인 때문에 집수리 문제로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룩해진 천장 틈새로 물줄기가 계속 떨어집니다. 주방에 있어야 할 큰 그릇까지 동원돼 물을 받아냅니다. A씨가 지난 2021년부터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의 빌라입니다. 지난해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정모 씨 일가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아직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집안 천장에서 누수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안 떨어져서 그냥 사건이 좀 끝날 때까지 그냥 살아야겠다 이러고 살다가 이제 점점 좀 심해지는 거예요. 2, 3주 전에는 물이 거의 수도꼭지 틀듯이 확 터져가지고 이제 저희도 안 되겠다 해서.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는 세입자가 수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물의 유지와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지금은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물이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물통을 놓고 닦아내봐도 임시 방편인데요. 결국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하는데 모두 구속된 상태라 수리를 요청할 수조차 없습니다. 잇따르는 전세 사기로 연락이 닿지 않는 집주인들이 생겨나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문제에 주거 환경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시설을 하자 유지보수를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좀 전가된 점이 있고요. 임대인에게 가야 될 그런 법적인 책임들이 임차인에게 또 전가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하자를 내버려두면 안전상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물 자체가 노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우범 지역처럼 보여지거나 정기 안전 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계속 소방 점검이나 계속 이제 건물을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사기 피해 건물 관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1년 새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부담 때문에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50%나 늘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년간 여행 홍보 대행업을 하는 39살 권소현 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의 직격탄을 맞은 후 3년 전부터는 5천만 원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조차 힘들어 장기 연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연체된 상황이니까 현금이 안 도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현금이 돌지 않으니까 인건비도 줄 수 없어서 올해 7년 동안 일했던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것, 그리고 전세를 빼서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집을 줄여서 이제 원룸으로 가야 했었는데, 캠코, 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 기금이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나 대출 원금의 73%를 탕감받고 이제는 자력으로 남은 원금 상환도 마쳤습니다. 권 씨처럼 장기 연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가 최근 늘어나 1분기 말 5대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년 전보다 37%가 늘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영업자 연체가 늘어나자 지난해 월 평균 3,100명이던 캠코의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4,700명으로 50%나 증가했고 신청액은 지난달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정책 사업을 위해서 정부 출자금 및 캠코 자체 재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1조 7,100억을 출자받았으며 향후 채무조정 신청 증가 등의 대응을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은 캠코로부터 필요자금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연체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을 선택하는 이들도 늘어나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라 할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1년 새 10% 증가했고 금액은 20%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호조세지만 품목이 반도체와 IT, 선박으로 국한돼 있어 아직 그 온기가 내수 경기로까진 미치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비용 증가와 매출 악화라는 두 개의 큰 장벽에 갇혀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서 수요자들의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 선호도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인 부동산인포는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청약 경쟁률 1대1 이상을 기록한 53개 분양단지 가운데 올해 도급순위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가 시공한 곳이 31곳으로 58.5%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가운데 7곳이 10대 건설사 시공 현장이었고 올해도 10곳 가운데 6곳이 10대 건설사 공급 물량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어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 씨, 딸 정연 씨가 유족 대표로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지난해에 이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송기인 신부는 공식 추도사에서 오랜 세월 이 땅의 민중이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찬란한 역정은 지금에 이르러 뒷걸음질치며 홀대당하고 있다며 독단과 독선, 오만으로 소통이 막히고 정치가 실종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추도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민주당을 향해 우리와 함께 노 전 대통령께서 꿈꿨던 정치를 함께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은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나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연대해서 성과를 빨리 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뒤 기자들과 만나 묘역 참배 전에 문 전 대통령 등과 환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큰 전세 사기 특별법 또한 표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정부 여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 속 또 한 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 2월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숙려기간 30일을 훌쩍 넘기고도 여야 합의가 안 돼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난 2일 의결까지 된 만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아까 질의하신 분들이 물은 그런 안건들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문제는 28일 본회의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하루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라는 것. 야당 과반으로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 여당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물리적으로 재의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재표결이 어려운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른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결국 여야 협치 실종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은 1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 속에 국회가 종료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맞서는 사이 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3법 등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 대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2025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하는 대학 입학전형위원회를 엽니다. 시행계획에는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수시와 정시 비율, 지역 인재 선발 전형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오늘 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면 향후 의대 모집 인원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수장을 바꾸며 분위기 쇄신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2차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노조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와의 임금 협상과 올해 임금 인상안 재논의, 휴가제도 개선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공무원과 경찰관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둘러싼 첫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에 3천만 원, 홍준표 시장에 1천만 원 등 모두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출국을 앞둔 승객의 가방에서 수상한 검은 가루가 발견돼 인천공항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독성 물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공항 이용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한편에 노란색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방독면에 보호장구까지 갖춘 군인과 소방대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무언가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이른 아침 미국 뉴욕행 비행기 탑승을 앞둔 20대 여성 A씨로부터 가방에 수상한 가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점검에 나선 겁니다. 가방 안에는 A씨가 본 적 없는 비닐백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가루 65g과 $100 지폐 모양의 그림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상한 가루와 의미심장한 그림까지 경찰과 소방이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곧장 출동한 건데 1차 검사에서 신경작용제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공항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가루는 이곳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관계기관들은 일단 현장에 통제선을 쳐 이용객 접근을 막고 성분 분석에 나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군 화생방 대응팀까지 급파됐고 개차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다행히 화생방 물질은 없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출국을 앞둔 이용객들은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인데 좀 기대하고 왔는데 뭔가 이렇게 막 무서운 복장을 입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조금 걱정도 많이 되고. 경찰은 테러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지만 가루의 성분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신고자의 동선을 추적하며 가루가 담긴 봉투가 가방에 담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해 겨울 경복궁 담벼락에 대문짝만한 낙서가 그려졌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낙서를 했던 10대는 사흘 만에 붙잡혔지만 이걸 시킨 이 팀장을 추적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이 무려 5달에 걸친 수사 끝에 이 팀장을 붙잡았습니다. 사건 당시 화면부터 함께 보시죠.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입니다. 누군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경복궁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잠시 뒤 손으로 휘적휘적하는데 담벼락에 무언가가 그려집니다. 스프레이로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모습입니다. 불법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사흘 만에 붙잡힌 범인은 10대였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잠시만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런데 10대들을 움직인 배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팀장으로 불리는 인물. 시키는 대로 낙서를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꼬들겼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탓에 추적이 어려웠고 임군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범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나 했는데 경찰이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았습니다. 수사 5달 만입니다. 낙서로 남겼던 사이트를 운영하던 30살 남성이었는데요. 이 낙서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음란물과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훼손된 경복궁을 복구하는 데 1억 5천여만 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대들의 범행 뒤에 있었던 20대 모방범의 낙서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국가유산청은 민사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유흥주점에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소화기를 뿌려 쫓아내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 조폭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경북 경산의 유흥주점에 갔다가 빈 방이 없다고 하자 격분에 방문을 열어보며 손님들에게 소화기를 뿌려 쫓아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MG 조폭으로 경산에서 열린 다른 조직원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주점에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룸에 사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성폭력 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장례식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란의 차기 권력 구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출마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유튜건 기자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선포된 가운데 수도 테헤란에서 치러진 장례식엔 수백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직접 장례 행사를 집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시신은 시아파 최대 성지이자 고향인 마슈아드로 옮겨져 안장됐습니다.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숨진 외무장관의 대행으론 역시 강경 보수파인 현 차관이 선임됐습니다. 일단 주요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마스의 조문단을 만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서방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쯤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를 포함해 차기 권력 구도를 정리하는 문제는 갈등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헌법수호위원회가 사전에 출마 자격을 심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지도자가 출마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대통령을 역임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집권한 이후 최근까진 온건 보수파는 물론 개혁파까지 돌아가며 8년씩 대통령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엔 적극적으로 심사 과정에 개입해 경쟁 후보들의 출마를 봉쇄하고 라이시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지만 안팎의 거센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48%에 그친 데다 400만 표에 가까운 무효표가 나와 정권의 정통성마저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막후 실력자로 꼽히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둘째 아들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광범위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자리를 다시 아들에게 대물림한다는 것 자체가 세습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 이슬람 혁명 사상에 좀 위배된다. 후계 구도 정리가 다급해진 이란 권력 핵심부의 선택은 다음 달 초에는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멕시코 차기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 대선 후보가 참석한 정치 유세 중 무대가 무너지면서 최소 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저녁 멕시코 북동부 누에보 레온주 산페드로 가르자 가르시아에서 열린 중도좌파 정당 시민운동당 MC 정치 행사에서 갑자기 무대가 붕괴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멕시코 곳곳에서 20여 명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잇따라 피살되는 일이 있었지만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슬로바키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구속된 70대 피해자가 법원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슬로바키아 특별형사법원은 피초 총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1살 유라이 친툴라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친툴라는 피초 총리의 하복부를 겨냥했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국민과 피초 총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생육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과 양파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제주, 전남,
경남, 대구 등에서 2차 생장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벌, 마늘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역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다음 달 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와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마늘과 양파의 생육 부진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며 곳곳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어제 한여름을 방불케 했던 동해안 지역은 차가운 동풍이 불며 서늘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심희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봄의 끝자락인데 기온 변화가 심하네요. 네, 어제는 한여름인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물며 서늘하겠는데요.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5.7도, 대전은 14.7도, 대구는 17.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5도, 대전과 대구가 28도, 광주는 3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오후 한때 영서남부와 충북,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에는 모처럼 나들이 즐기기 참 좋았는데요. 하지만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맑은 하늘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특히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어서 휴일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비는 휴일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해서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은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